영국에서 뭐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공한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딱 이렇게 거품 불고 자랑을 많이 했더만 이 친구가 2달간 유럽 여행을 갔어요. 혼자 배낭여행.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여자가 혼자 배낭여행을 가는 게 쉽지는 않았던 시대입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있을 때 이 유럽 여행을 가서 유고도 보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영국에 가서 화이트헤드의 과학과 근대 세계 그리고 뭐 자연의 개념 이런 책을 저한테 사주려고 영국에서 가장 큰 서점에 갔는데요. 정원이 그런 책을 전혀 안 판다고 얘기하고 그런 철학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엽서나 뭐 전화통화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책 없더라. 그런 철학자 영국에서는 취급도 안 하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가슴이 째매 아프면서 좀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받은 책은 독일 가서 화이트헤드 도어책을 저한테 선물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독일에서는 화이트헤드에 대한 전공자가 독일 관념론과 맞물려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영국에서는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화이트헤드가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같이 책을 적었던 사람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5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천재적인 철학자 겸 수학자가 러셀인데요. 러셀의 스승이 화이트헤드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프린치피아 마테마티카 간 수학 원리하는 책을 통해서 세운 논리학을 전개하면서 그 당시 유럽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 덕분에 괴델이라는 수학자가 부안정성 정리하는 걸 내서 수학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발견돼요. 그 근거 제시한 것이 버트란트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적은 프린치피아 마테마티카라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 화이트헤드와 러셀 이와 같은 사람은 당시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겸 수학자였는데요. 이 화이트헤드가 왜 아웃사이드가 됐냐면요. 이 버트란트 러셀은 끊임없이 실질적으로 검증 가능한 철학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내가 봤을 때 책상이하고 양념, 책상이하는 관념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초점을 맞춰서 철학을 했는데 화이트헤드는요, 뜬금없이 신에 관해서도 얘기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형이상학을 추구하면서 당시의 분석자가 실정주의 경향이 있는 철학 세계에서는 아웃사이드 취급을 받으면서 잊혀진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 사후에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변화가 화이트헤드는 수학과 철학을 연구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중에 내가 수학을 전공한다, 과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과학만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과학을 하는 사람이 주말 되면 어디 가죠?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가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가 주말에 성당이나 교회나 교회에 간다는 것은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드시니까 다 이빨 안 좋아서 치과에 자주 가시죠.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가 아이고 임플란트 하셔야 되겠습니다. 잇몸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치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자제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모님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치과 의사가 묻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임플란트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와이프하고 자식하고 어떻게 지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화이트헤드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관념도 중요하지만 내가 와이프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자식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것도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고 이 경험을 우리 인간에게 빼고 인간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과학적인 경험 그리고 종교적 경험 이런 것들 결합한 것을 끊임없이 본인의 철학에서 논의하고자 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65세가 넘어서 아주 당대의 유명한 책들 많이 냈는데요. 앞서서 아까 우리 소개해 주셨지만 과학과 근대세계라든지 그리고 과정과 실제라든지 반념의 모험이라든지 이런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0세가 연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화이트헤드는 60이 넘어서 철학 공부를 해서 아주 위대한 저서를 많이 남긴 거 보면요. 이 나이가 자기 인생을 규정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고자 할 때 결국 살아있음을 항상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충분히 화이트헤드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21세기가 됐어요. 주디스 존슨이라든지 이사벨 스탱거스라든지 샤비오 이런 분들이 화이트헤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요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박사학위 논문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교육학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학은 존 듀이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 혹시 여기 수당에 다니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버지 세대는 정말 수당에 다녔겠죠. 우리가 수당에 다니면서 배운 게 사서상경이나 사서오경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자문의 한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한국어 막 진료하거든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어릴 때 가르치면서 그걸 그냥 무식하게 외우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화이트헤드의 교육 방법이 그와 같은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화이트헤드는 importance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설사 그 아이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읽혔어도 좋은 책을 먼저 읽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화이트헤드의 교육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요. 지금까지는 그와 같은 것을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 통청 아카데미에 와서 모자나 여러 가지 고전을 습득하듯이 이걸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의 교육관인데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화이트헤드의 교육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젊은 소장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화이트헤드가 여기 계신 분들과 그렇게 교육학에 있어서 그렇게 대하고 전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화이트헤드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질문만 한번 찍어볼게요. 화이트헤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화이트헤드는 두 가지 점에서 매력적인데요. 아버지가 목사이자 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수학적인 역량이 뛰어나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하지만 아주 어릴 때 아버지한테 종교적 경험이라든지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화이트헤드의 와이프가요, 외교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지적인 역량이 좀 있고요. 되게 그러면서도 정서적인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과 이 부인이 된 분이죠. 이 부인가요, 낮에 학교 가서는 수학 공부하고요, 밤에는 와이프와 같이 종교 서적을 섭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캠브리지 근처에 있는 대다수의 종교 서적을 다 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책이 엄청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낮에는 학교에서 수학 공부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와이프하고 종교책을 읽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이 결국은 축적이 돼서 60이 넘어서 대단히 훌륭한 철학책을 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과학과 근대세계, 이 책에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고 있나요? 하는 얘기입니다. 화이트헤드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산 분입니다. 1947년에 돌아가셨고 19세기에 태어난 분인데요.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수학과 물리학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고전에 해당하는 뉴턴의 과학적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유클
유클리드 기하학도 알고 있으면서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리고 양자역학,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에 해당하는 과학적인 패러다임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과학적 패러다임을 다 수용을 하고 있던 그와 같은 과학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이 하이데거와 같은 현상학자, 아주 뛰어난 철학자가 많은데요, 20세기 철학자들은 대부분이 과학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몽매하거나 과학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 문명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해서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프랑스의 20세기 지성인 중에 가장 뛰어났던 베르소니아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노벨 문학상도 받는데요. 이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탐색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버트란드 러셀이 베르송을 대단히 혐오하고 싫어했다는 철학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이트헤드는요, 본인이 과학도 연구하고 그리고 철학도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을 주는 대표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젊었을 때는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권이 되거나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그래서 극단적인 좌파나 극단적인 우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좀 중도로 가죠. 저 얘기도 조금 수용을 하고 이 얘기도 조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공자가 얘기하는 60이 되면 뭡니까? 이순이 된다고 하죠. 이순이 된다는 건 기가 순해진다는 내용이죠. 그 얘기는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이게 이제 60인 거죠.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이 60이 됐는데도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이순의 단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 그 얘기는 천인합일 사상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자연이 만들고 하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이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군자가 되는 거고 성인이 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논어에서 공자님이 우리한테 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화이트헤드는요, 당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 게, 과학을 옹호하는 과학자가 되거나 철학을 옹호하는 철학자가 돼야 되는데, 과학도 옹호하고 철학도 옹호하고 하니까 그 당시 아웃사이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은 정권을 잡았을 때 정권을 잡은 편을 들고요, 정권 안 잡은 편에 대해서 욕을 하면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든 안 잡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제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이트헤드는 그런 시선을 통해서 본인이 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 21세기를 보면요, 우리가 종교적 경험, 철학적 경험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경험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밸런스를 맞춘 철학자가 화이트헤드와 같은 철학자인데요, 드물죠. 서구에서도 아주 드문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샤비오 같은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세기가 하이데거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화이트헤드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아주 뛰어난 철학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였어요. 과학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화이트헤드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AI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AI를 긍정할 수 있는 철학자가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는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얘기한 컴퓨터 같은 것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용을 하면서 철학적으로 어떻게 사색할 것인가, 이제 이런 논의를 찾아보니까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를 해보면 옛날 플라톤도 될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될 거고 아퀴나스도 될 거고 노자도 될 거고 공자도 될 거는데요, 그냥 고전의 철학자를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 살면서 이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제사 지내면 조상님을 불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요. 지금 이 시대에 노자가 필요하고 공자가 필요하고 화이트헤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모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옛 것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현재에 맞게 적용시키고 응용시킬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결국 철학적인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잘 하신 분이 화이트헤드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성격이 되게 좋아서 되게 긍정적이어서 남을 잘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이트헤드 철학을 우리가 느낌의 철학 혹은 긍정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느낌을 파지티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이트헤드는 파지티브 프리엔션을 느낌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화이트헤드 철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화이트헤드는 상대방을 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상대방은 막 욕을 했던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삶이 되게 개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화이트헤드는 개인적인 일품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중도의 길을 가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과학과 근대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 하는 건요. 근대과학이 우리에게 현재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탄생에 아주 절대적인 기여를 했고요. 문제점은요.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기술 문명을 통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고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샤르트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술 문명을 비판하면서 근대과학의 문제점을 아주 많이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 과학의 가장 큰 핵심은 추상적인 역량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추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이 구체적인 삶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와 같은 역량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큰 맹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우리한테 되게 크게 감명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요. 화이트헤드가 평생을 수학자와 물리학자로 사신 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학과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 가지고 있는 만류인력,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성 원리 이런 것이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손자, 손녀하고 이렇게 기쁜 걸 가지고 이 추상적인 시공간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추상적 지식의 필요성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문가들이 마치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다 설명해낼 수 있다.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 이 얘기를 이제 이 과학과 근대세계라는 책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한 13장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기에 이제 4장, 5장까지는 근대과학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면 제시하면 좋을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3장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내용은 이 책 전체 중에 가장 좀 평이한 내용인데요. 누구나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트헤드는 이 책에서요, 이제 유물론에서 벗어나서 유기체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하는데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는 대단히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유기체는 우리가 살아있는 걸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화이트헤드는요, 전자나 분자도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요즘 환경 철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얼마 전에 이렇게 상수도 물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죠. 대구시 상수도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물, 공기, 흙 이것도 화이트헤드 입장에서는 다 유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인식을 화이트헤드는 20세기의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 유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철학적 개념이 깊고 심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뭐 하이테이저는 과학적 비율론에서 시간, 공간, 물질을 철저히 분리하는 점, 이 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 식사 시간, 취침 시간, 노동 시간, 전쟁 시간 이렇게 다 나누는 것, 양쪽으로 나누는 방식이 근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가면 취침 시간, 점호 시간 딱 정해놨죠.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자취,균묘, 진사, 오미, 신유, 순례 이렇게 해서 2시간 다녀 넘어갔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이 전생에 제가 양반이었는가 봐요. 저는 꼭 약속을 하면 한 30분 늦게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2시간 안에만 가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대학교 때 항상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저를 기다렸어요. 아, 너 왜 항상 늦게 오냐? 자취,균묘, 진사, 오미를 생각해봐. 내가 2시간 안에만 오면 그건 늦은 법이 아니네.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서 저보고 완전히 구닥다이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 보면 10분만 늦어도 막, 카톡 막 오고 전화 막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되게 서양의 양적인 시간에 우리도 이제 종속이 된 거죠. 옛날 어른들은 해질 때 만나자 하면요, 기다립니다. 해가 충분히 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분초까지 다 따지는 시간으로 살죠. 이게 이제 근대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촉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뭐 지금 체제시급 얘기도 시간 단위로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근대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과학적 유물론이 거둔 성과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이데거는 신앙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넘어갈 때 근대 과학적 유물론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예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탄생해서 이 중세를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 과학은요, 조용하게 일어난 혁명인데요,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이 근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요, 예수의 탄생에 비유될 수 있다. 그만큼 이때도 근대 과학자에 해당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 이런 사람들이 했던 영향력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라 시대도 있고 고려 시대도 있고 조선 시대, 그것만 해도 1500년입니다. 신라 시대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뭐 1000년 이상, 1500년, 2000년 가까이, 당군으로 따지면 5000년 가까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서구의 자연과학은 단 지금 한 300년 만에요, 전 인류의 문명을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근대 과학이 주는 영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스마트폰, 그리고 택시, 버스, 지하철 없으면 여기 와서 저하고 같이 강의 들을 수 없겠죠. 아침에 출발해서 도시락 까먹고기까지 오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달서구에 사시면. 그만큼 우리가 되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지식과 정보가 이만큼 축적될 수 있는 것도 근대 과학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화이테는요, 근대 과학의 탄생을 말 분류해서 예수가 탄생한 이후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대 과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얘기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혹시 기회되면 제가 여기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사이트에 올려놓든지 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1장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지금 복사물이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복사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트헤드라는 문제 어떠세요? 정리하게 생겼는데, 젊은 시절에는 이제 뭐 축구부 주장도 하고요. 아주 건강했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어번 중학교 다니면서 고전 공부도 하고 운동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학생회장도 했다고 하니까 되게 활동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헤드를 김용옥 선생이 백두라고 얘기를 하죠. 백두. 흰머리, 머리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백두라고 얘기합니다. 화이트헤드 별명을 한국 사람들 백두라고 붙이는데요. 우리가 백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두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1861년에서 1947년 항상 저는 이 철학자의 삶에 대해서 연도가 있는 걸 보고 되게 항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연도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이티에는 좀 장수하신 편입니다. 그 나치오가 80이 넘어서까지 사셨기 때문에 되게 1947년이면 한국이 해방되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일제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상처가 있던 그 시대에 돌아가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가끔씩 제가 이제 여기 강연이 되게 포괄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근대과학 세계 중에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이티에는 근대과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대과학의 탄생에 대해서 아마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째서 서구에서 근대과학이 탄생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많은 국가, 특히 중국, 지금 시진핑이 독재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인구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과학과 기술이 있던 중국이 과학이 탄생되지 않고 왜 그 조그만 유럽에서, 그것도 유럽 전체가 아니고 아주 작은 지역에서 근대과학이 탄생됐다는 거, 되게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했을까? 화이트헤드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이트헤드가 근대과학의 탄생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점이 결국은 근대과학이 탄생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대과학의 탄생은 16세기에 이제 출발이 되는데요. 16세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서구사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전쟁입니다. 이 16세기에 이제 종교전쟁을 해서 17세기에 근대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데카르트가 탄생이 됩니다. 데카르트가 종교전쟁 30년에 참여합니다. 독일에서 종교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나는데요. 이 종교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한국식으로 따지면 기독교와 가톨릭이 전쟁을 했어요. 하느님을 두고. 가톨릭에서는 오직 신부를 통해서만 성령을, 하느님은 신부의 성령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독교에서는요 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들고 있으면 누구나 하느님을 접할 수 있고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종교를 믿는 방식에 대해서 카톨릭과 기독교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열돼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종교 전쟁이 무의미하다고 해서 이 종교 전쟁은 끝을 내지만요. 어쨌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서구 사회의 여러 가지 부패,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이나 신부들의 부패된 점과 같은 걸 루터를 통해서 많이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근대과학의 탄생인데요. 코페르니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당시에 과학자들한테 월급을 주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가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은 그 당시에 달력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정확한 날짜를 알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천문학은 가톨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은 과학자들은 대부분 가톨릭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천동설, 지동설 가면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요, 태양이 돌고 있지 지구가 도는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구 도는 거 느낄 수 있으세요? 사실은 수천 년을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살았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태양이 쭉 돌고 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구가 돌고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사고방식을 이 코페르니쿠스가 깼다는 것, 결국은 이게 이제 지성적인 운동이죠. 지성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은 안 되는 거죠.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을 하는데요. 자, 이 특징은요, 직접적인 관찰 중시하는 과학적 입장입니다. 이 관찰한다는 건데요, 이전에 하느님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행위였는데요, 이 16세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근대과학이 탄생을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을 통해서 직접 봐서과 같은 것을 숙고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나중에 이제 베이컨이 그걸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찰을 통해서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자, 직접적인 관찰을 중시하는 과학적 입장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화이테드는 브루노의 순교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브루노라는 분은요, 중세의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인데 이분은 지금으로 따지면요, 우주는 무한하다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하느님 탄생은 좀 유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브루노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해요. 근데 본인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변적으로 같은 생각을 해서 주장을 해서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생각을 불순한 생각을 하면 이 안정된 조직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노는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상반된 방식으로 사유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노가 화형에 처해진 후에 나머지 과학자들은 쫄게 됩니다. 함부 주장을 했다가는 화형에 처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본 거 말고는 절대 주장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대 과학에서는 관찰을 되게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사변적인 방식의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거나 제외합니다.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망원경 같은 걸 통해서 직접 보고 신부들도 볼 수 있고 교황도 볼 수 있는 것만 주장하지 볼 수 없는 것은 절대 주장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담한 사색의 방식으로 과학적인 것을 전개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폐기되거나 없어지고 직접적 관찰만 중시하는 과학적 입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요, 근대 종교와 과학이 하는 입장에서 종교는 민중봉기입니다. 민중봉기. 못 살겠다. 이 내 신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데모하고 막 신부 내쫓고 막 귀족 내쫓고 그래서 민중봉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의 경우는요, 지식인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지식인들끼리. 그래서 이게 되게 달라요. 민중봉기하면 어때요? 시끄럽잖아요. 데모하고 막 떠들고 못 살겠다. 그리고 죽이고 뭐 살리고 뭐 이런데요. 지식인들은 머리가 하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수십 년을 관찰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면 어때요? 조용하게 도서관에서 책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시장 가면 어때요?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 민중봉기를 했던 종교개혁은 계속 시끄럽습니다. 네가 옳다, 담론을박이 있는데 지식인들은 직접 본 것만을 진리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정신은 새로운 과학이나 새로운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전제와 우리 정신의 상상 내용을 번역시켜왔다. 자, 새로운 정신을 과학자들이 가져온다. 이 지식인들이 새로운 정신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과거에는 신부나 교황이 하느님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보지 않았는데, 근데 지식인들은 본 것만을 주장합니다. 보지 않은 것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정신입니다. 뉴 멘탈리티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16세기를 넘어가면서 근대 과학이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실천적인 사람과 사변적인 사람인데요. 근대 과학은 온전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 매뉴얼을 하죠. 사실과 가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종교인이나 철학자는 가치에 맞춰서 보통 우리가 이제 철학을 전공하면 윤리, 모드, 가치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둔다고 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 아니면 손자, 손녀를 이렇게 대학 지나갈 때 이과 가는 거 좋으세요? 문과 가는 거 좋으세요? 대부분 이과 가는 걸 많이 선호하시죠. 왜냐하면 취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과에 많이 보냅니다. 이과에 간다는 것은 사실을 많이 이렇게 다루게 되고 문과에 가게 되면
잘 가면 뭐합니까? 변호사 하거나 판검사 하거나 뭐 어쨌든 선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직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과에 많이 보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도 이때부터 나눠져요. 하느님을 모시는 신부나 목사들은 가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자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인들 혹시 과학자들 핍박할까봐 철저히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과 전공자나 공대에 가게 되면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문과에는 어때? 말 많죠. 제가 가끔 교양 수업을 하면 이 문과애들은 진짜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막 적습니다. 그래서 한 장 뒤쪽까지 막 적는데 공대나 이과 애들은 몇 줄 안 적습니다. 저는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요. 왜냐면 얘들은 팩트에 충실하기 때문에 한 문장만 딱 적으면 자기 다 적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문과 전공 교수들은 앞뒤 빽빽하게 적어놔는 A뿔 주고 한 문장 적어놔는 B나 C 줍니다. 이게 이과 친구들이 잘 이해 못하는 점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 있을 때 얘기하는데요, 같은 내용을 얼만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 검사, 뭐 아니면 선생님이 됐을 때 같은 내용이지만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 법륜스님 이런 분들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설득하는 힘이 달라요. 다 불경 보고 성경 보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면 우와, 오늘 감동받았어.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면 계속 졸고 있어. 그래,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죠. 같은 내용이지만 어떠한 수사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과학은 사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철학은 어때요? 일반 원리나 가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요 제일 밑에 문장은 화이트헤드가 이야기하는데, 대학에서 하면 추상적인 일반 원리와 구체성을 접목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문과 이과 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이트헤드가 이미 1920년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년대는 미국도 그렇지만요, 한국은 아직까지 20년대 가면 일제시대죠. 이런 생각조차 못할 텐데요, 문과 이과가 나눠져서 철저하게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1920년대 화이트헤드는 21세기의 주장할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과 이과는 융합해야 된다, 합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이 된다. 그래서 지금 문이과 합해져 있는 융합학부가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학 교육이 우리가 근대 과학의 역량, 그리고 근대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문과, 이과형으로 계속 나눠졌는데, 화이트헤드는 1920년대 이미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천과 사면은 구분해서는 안 되는데요, 가끔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할 것을 구분해서 문이과적인 사람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화이트헤드가 딱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화이트헤드 서양 사람입니다. 백인이죠. 근데 화이트헤드가요, 정말로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서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대요.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과학적 사유방식만이 동양인에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딴 거는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가치 안 받아들여도 된대요. 동양인들이 훨씬 뛰어난 점도 많대요.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서양의 과학과 과학적 사유방식이라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그것은 합리적인 사회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아웃소싱 미국에서 많이 합니다. 아웃소싱 할 때 미국에서 제일 많이 채용을 하는 데가 어디냐? 인도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회계 같은 거 인도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해가 미국에 올립니다. 저거 인도 집에서. 요즘 컴퓨터가 다 되기 때문에 인도 애들이 수학을 되게 잘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슬람을 믿고 회계도 이 인도의 종교와 미국의 종교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가치는 다르지만 이 과학적인 패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이 보편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인들이 아웃소싱을 해서 백인들, 미국의 일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서양의 과학과 과학적 사유 방식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하이테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8시. 혹시 제가 오늘 다 못하면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하니까요. 네. 오늘 못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해서 뭐 급하게 많이 나간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과학이 탄생한 이유, 자연과학이 어떻게 해서 탄생될 수 있었을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명리학이나 주역 공부하시는 분 계시죠? 자, 명리학이야말로나 주역이나 사주팔자 이런 거 보는데 그 안에도 일종의 통계나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동양에서는 주역을 통해서 점을 치고하는데 그 안에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서양에서도요. 자연과학이 탄생한 주된 이유는요, 자연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본능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오니아부터 우리가 고대 이오니아 사람들, 탈레스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과학자입니다. 일식을 발견했다고 탈레스가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봤을 때, 내 말고 내 바깥에 있는 자연을 봤을 때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추나 추덕이죠. 오늘 날씨가 되게 더운데 계속 벽기를 봐야지 않으시죠? 가을이 와야 되겠죠. 겨울이 와야 되겠죠. 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나 추동이 있기 때문에 어제 초복이니까 다들 개고기 안 드셨죠? 뭐 딴 거 좀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날, 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따지는 건 어때요? 말복만 돼도 잘 때 되면 선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느껴요. 한국의 날씨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양인들은 더 확고하게 이걸 느꼈습니다. 자연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을 연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자연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목민들도 있겠지만요, 결국 농경이 됐다는 것은 바위와 같은 자연의 질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이테드가 그 밑에 문장에서 중요한데요, 자연은 반복과 세움이 있다. 우리는 이 둘을 함께 사유해야 된다. 자연에 질서가 있다는 것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노벨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근대과학은 되게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뉴턴의 자연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있죠. 반생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뭐 이와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하이테드는요, 우리가 이런 과학을 조금 더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인과적 과학입니다. 인과적, 선형적인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형적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테드가 자연에는 반복도 있지만 노벨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움이 있다는 얘기는 비선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전 세계적으로. 뭐 이게 온난화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우리 태풍이 와서 홍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반복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후 안에는 항상 노벨티가 있습니다. 새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100%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하는 그 예측하는 분들이 한 달 이상은 예측할 수 없대요.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하이테드가 자연은 반복과 세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대과학은 반복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노벨티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이 탄생한 주된 이유는 사후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 이 점이 자연과학이 탄생한 주된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서구에서 자연과학이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과학이 탄생이 됐을 때 제가 아까 주역을 얘기했는데요. 주역도 우리가 하나의 배에 보면 6개의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자연과학이 탄생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수학입니다.
만약에 수학이 없었다면 자연과학은 지금과 같은 엄밀성과 정확성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같은 것도 우리가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피라미드, 그 큰 피라미드, 저는 이집트에 안 가봤지만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보면 그 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결국은 그 안에 수학이 있습니다. 정확한 일반 원리를 이제 측정을 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한 거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볼 때 기하학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일반 원리를 창안하는 방식을 방법론적으로는 연역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끈기 있는 관찰 통해 자연의 사실을 밝혀내는 방식을 귀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역법과 귀납법, 이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서 자연과학이 탄생할 수 있는 주된 방법론이 서구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역법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대전제를 통해서 이제 발견했다면, 귀납법은 이제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보편적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과 관찰이라는 두 가지, 이게 자연과학이 탄생할 수 있는 주된 도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화이트헤드가 이 부분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철학과 중세의 신학은 근대 과학의 탄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어떠세요? 가끔 살다 보면요, 스티븐 잡스 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애플 휴대폰을 만든 분이 잡스인데요. 잡스 같은 인간이 어떻게 애플을 탄생시켰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 난민 문제 있잖아요. 이 애플 아버지가 난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쫓겨난 난민인데 미국에서 그때 난민제도를 통해서 이분을 대학을 갈 수 있게 장학금을 줘서 밀어줬습니다. 그때 이 백인이 잡스의 어머니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 대학 시절 연애를 했는데 피임을 잘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잡스가 생기게 됩니다. 어떡해요? 이 아버지가 된 사람은 난민, 아프리카의 난민이니까 어때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취업도 망망하고, 그리고 엄마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임신은 했고, 낙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애를 놓게 되죠. 애를 놓게 돼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내야 될 처지에 생깁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 때 얘기를 하죠.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아들을 보내겠다. 근데 이제 입양이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는 바에는 노동자 부부가 잡스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돈이 없으니까요, 이 잡스의 엄마가 안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부부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잡스를 대학까지 시키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해서 이제 받아들이죠. 하지만 대학에 1년을 다녀보니까요, 아시겠지만 등록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1년에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5천만 원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이런 시기에 명문대학은 5천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잡스가 어때요? 이 노동자 아버지 엄마 자기 때문에 평생 번 돈 다 써야 되고 노후 준비 안 될 거니까 학교 1년 하고 떼치우고 그때부터 청강생으로 원래 가서 수업 들으면서 학교 다닙니다. 그래서 이 잡스가 대학 졸업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면 스티븐 잡스의 친부모는 잡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영향을 줬을까? 창의성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균형한 이런 지식과 문학적인 지식을 하기 위해서 창의성이라고. 놓자마자 이렇게 자기를 보인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잡스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좋은 부모는 없어요, 사실. 갖다 보이면 애가 더 성공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뭘 이렇게 준다는 것이 사실은 결핍이 있어야 창의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근대 과학의 탄생에 신을 믿는 중세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줬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중세는 신을 믿는 시대인데 근대 과학은 이성을 믿는 시대였습니다. 이성을 믿는 시대에 중세의 신을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줬을까? 스티븐 잡스의 이 부모가 잡스를 보였는데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 잡스가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인도에 가서 1년 가까이 명상을 하죠.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 부모를 잘 만났으면 잡스가 그리고 이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부모였다면 과연 됐을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철학자들, 샤르트가 그런 얘기하죠. 데카르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샤르트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인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살면서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을 한 번쯤 비판하고 거기에서 극복하고, 부모하고 못 지내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은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그 문화가 준 건데 그걸 한번 깡그리 다 무시하거나 그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잡스는 결국 그 독립을 할 수 있는 힘을 친부모가 자기를 보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더 먼저. 그래서 가끔 부잣집 아들들이 빨리 망하면 망할수록 그 아이가 되게 잘 성장하는데요. 안 망하게 되면 아이가 훨씬 더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어릴 때 아버지가 성유을 해서 부자였는데요. 그때 대구백화점에 댕기는 애들하고 다 친구였대요. 대구백화점 댕기는 자기 아버지는 일찍 망해서 자기가 그나마 건강하게 살았는데 대구백화점의 그 아이는 결국 미국 유학 가서 마약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정말 대학까지 잘 살았다면 자기도 마약에서 죽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저한테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대 그리고 중세가 근대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근대 과학을 전공을 하거나 과학을 했던 사람은 신학을 믿거나 고대가 근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화이트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통을 통해서 개성된 부분이 있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영향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고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플라톤도 처음에는 연극을 하는 연출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희곡 작가나 피곡 작가가 된다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글 적는 작가들의 인기가 있는데요. 자, 그때 한번 보시면 연극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연극에서 연출가 같이 각 사물에게는 고유한 목표가 있다. 자, 그래서 그 글 적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주인공도 만들어야 되고 조연도 만들어야 되고 악연도 만들어야 되고 인물을 자기가 탄생시켜야 돼요. 그리고 결말도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적는다는 것은 한 편의 인생을 자기가 완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소설을 한 편 적겠다 하면 일단 주인공을 만들어야 되겠죠. 각자가 한번 주인공이 되보시고 악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인간성 더럽다 하는 친구를 악인을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조연도 만드셔야 되고, 적어도 5인물 이상은 만들어야지만 한 편의 소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우리가 작가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섭리와 비슷한 운명의 섭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비극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결국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자신은 두 눈을 파내고 결국은 왕에서 쫓겨나서 이제 사막을 가면서 이제 거기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이 당시의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카탈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종교는요, 가끔씩 우리가 인생이 잘 안 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사주팔자 보니까 나는 이에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되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고대에도 이 연극을 통해서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면서 인생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질서가 정해져 있다는 인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연에는 질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대 비극과 희극의 작가들을 통해서 운명은 정해져 있다. 마치 스토아 철학자였지 자연과 인간은 이미 질서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는 목적이 있다. 세네카도 그런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신은 신 자신이 정한 것이면서도 신 스스로가 복종하는 냉혹한 법칙에 의해 만사를 결정한다. 이 세네카의 이 얘기는요, 뉴턴이 아주 좋아했던 명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질서는 신이 시계와 같이 이미 운명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는 다만 그것을 관찰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네카의 이 얘기가 뉴턴의 책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인격적 힘을 가지고 자연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는요, 이와 같은 필연적인 질서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근대화학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외관에 보면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죠. 한번 성당 다니시는 분은 수도원에 가서 피정 같은 거 해본 경험이 다 있으신데요. 가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저는 날라이 신자여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집사람은 피정을 좀 자주 가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싫으니까 이 성 베네딕토 이 분이 수도원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교회와 수도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수도원을 통합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탈리아의 성직자였고요. 수도원을 건립하는데 14세에 로마부터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원신을 해서 청빈, 정절, 복종 이와 같은 것을 중시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통해서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갖고 있는 상관은 전혀 동떨어진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죠. 요즘 우리가 너에게 뭔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조금 덜 가지고 살자 이와 같은 운동이 있는데 이 당시 수도원에서도 이와 같은 운동을 했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교황이나 신부는 그 당시에 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착취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수도원의 중심으로 되게 금욕적이고 청진한 삶을 주장하면서 교회 개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재밌는 건요, 이 베네딕트가 이제 수도원을 창건했을 때만 하더라도 절대 책을 못 읽겠습니다. 책을 절대 읽으면 안 했습니다.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수행 하시는 분들 책 안 본다고 얘기하죠. 이 당시 수도원도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 보면 절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요, 이 수도원의 역할이 이 공부를 하는 신부 지식인들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는 이 재밌는 거는 수도원에 가면 자급자족을 해야 됐어요. 자급자족. 쉽게 얘기하면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이전에 이 교황이나 신부들은 농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농산물을 받아서 사는데요. 수도원은 농산물을 농민들한테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농사도 짓고 공부도 했습니다. 농사도 짓고 공부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게 왜냐하면요.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장 잘 사는 삶의 방식은 관조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관조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사색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농사 짓고 노동하는 것은 아주 혐오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인간이 할 짓이 못 되고 노비나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이 재밌는 건요. 귀족 자제가 오든 농민의 자제가 오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수도원이 재밌는 건요. 그 당시에 되게 수평적인 관계를 수도원에서 만들어줍니다. 특히 교회보다 더 심하게. 그 당시에 교회는요, 귀족자제와 농민자제를 차별했어요. 귀족자제는 훨씬 빨리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농민자식은 신부가 되기도 쉽지 않았지만, 간다고 해서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근데 수도원은요, 그와 같은 수평적 체제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못 배운 자식이 와도 책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배운 자식, 귀족의 자식과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노동과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곳이 수도원이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곳이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다른 얘기하면 관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직접 추상적인 지식도 배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자연을 직접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수도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유과학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방법이 귀납법이라고 있습니다. 귀납법은 관찰하는 힘이죠. 이 관찰하는 힘이 수도원을 통해서 개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컨의 관찰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수도원에서 같은 관찰하는 역량을 통해서 자연주의 예술이 탄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지점이 이 수도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연주의는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그 안에서 신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 자연주의 예술인데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점차적으로 서양의 모든 지식을 정술, 에센스를 다 가지고 있는 곳이 수도원이 됩니다. 그래서 umberto 에코의 장미에 이어가는 소설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도사들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선생님? 네. 자, 요 얘기는 과학기술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연관이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한 것까지만 질문을 받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